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 박나윤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죠. 언제까지 실패는 성공의 기회라며 스스로를 속이실 건가요? 실패 없는 투자,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 첫 단추부터 완벽한 투자를 위한 최고의 멘토 와우넷 김용덕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벌써 7번째 시간인데 네. 매 회차마다 저희 시청자분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은 성공 투자 로드맵 기초부터 고수까지 8강 강의 중에 7강 네. 재무제표의 활용편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데 주식 투자의 활용편에서 이제 재무제표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기술적 부분들을 벗어나서 뭔가 좀 다른 걸 탐색해 본다는 얘기거든요. 기업의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또 어떤 와우넷 스페셜 기존 방송보다도 유익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김용덕 파트너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은근히 실전 매매에 활용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실전 매매에 있어서 좋은 지표인가요? 좋은 지표죠. 네, 가치 투자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가치 투자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기술적인 차트에 맹신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 기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후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투자를 저평가되어 있는데 성장성 있는 종목 이런 종목 쪽으로 베팅을 해가지고 지금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거대 자산가의 이제 부를 이룬 그런 이제 투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주식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종목의 차트만 보고 하는 매매가 아니라 이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이 기업이 성장성이 있는지에 대한 가치 부분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수익 매매가 가능하고 또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매매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재무제표는 가치 투자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무제표에도 또 다양한 정보들이 녹아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까요? 그거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릴 내용이 되는데 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기업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이제 세 가지 요소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매출액, 영업이익, 뭐 순이익 부분들 이게 이제 가장 기본 부분들이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그 내재적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실제 그 기업이 뭐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또 부채는 적으냐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두 번째 분석 부분들이 있겠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직접적 평가가 돼 있느냐 그리고 또 우리한테 뭔가 주주환원 정책으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이제 환원 정책도 좀 펼치고 있는 그런 기업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소가 있겠죠. 아무튼 뭐가 콕콕콕 중요하다는 강의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재무지표의 이제 포인트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한국경제TV에 가장 가까운 가족분들이시죠. 네. 저희 와우넷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한 선물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어떤 선물인지 자세하게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예,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마감 임박 상태로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이 자막 번호로 신청을 하시면 상승 예감 스탁이라고 해가지고 매주 여러분들 목요일 날 제가 신청한 분들한테 무료 추천주를 제공해 드립니다. 오늘 교육하고도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상승 예감 스탁으로 드리는 종목이 중소형주가 아니거든요. 중대형주인데 앞으로 추세적인 흐름 부분들에서 좋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한 종목씩 드리는데 뭐 때문에 드리는 걸까요? 바로 재무제표 자체가 좋은 종목에서 종목을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이 상승 예감 스탁 지금 마감되기 전에 신청을 해주시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중기적인 성장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들 일주일에 한 종목씩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용덕 파트너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들도 가득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오늘은 김용덕 파트너가 재무제표의 이해와 활용편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와우넷 김용덕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드디어 김용덕 스페셜 7강 강의 재무제표의 이해 및 활용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초부터 고수까지 성공투자 로드맵이 벌써 이제 7강까지 달려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의 기초부터 주식 투자의 활용까지 지금까지는 차트라든지 신규 추적 좌표를 이용한 기술적인 흐름에서의 종목 찾기를 여러분들한테 강의해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로 가고 있는 만큼 이제는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차트를 보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데 내가 종목 매매를 할 때 이 종목이 당장 움직이니까 빨리 사야지 이 생각을 하다 보면 그 기업이 뭘 하는 기업인지 아니면 그 기업이 실적이 좋은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조차도 판단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에 대한 흐름이 좋건 나쁘건 시세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재무제표가 좋은 기업은 문제가 될 확률이 별로 없고 재무제표가 안 좋은 기업은 앞으로 문제가 될 확률이 높은 기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그럼 내가 이 종목을 오늘 샀다 오늘 당장에 파는 매매에서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종목을 샀다가 물릴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종목을 샀다가 수익 관점으로 홀딩을 하고 있다 보면 재무제표가 안 좋은 기업에서는 꼭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종목의 리스크를 회피한다. 그리고 종목의 성장성을 보고 차트에 대한 흐름 부분들을 무관하게 투자를 한다. 또는 이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어서 싸니까 장기적으로 잡아놔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는 판단 부분들. 즉 종목 자체의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저평가에 대한 가치 부분들을 확인하는 부분들은 차트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재무제표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해드릴 건데 좀 기초적인 재무제표에 있는 여러 항목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면서 그리고 이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되고 그 재무제표에서도 몇 가지 그룹이 있거든요. 그 그룹별로 활용하는 부분에서 중요 포인트는 뭘로 잡아봐야 되는지 종목 선정을 할 때 어떤 부분들에 대한 재무제표 포인트를 잡아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실적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삼성전자를 예시로 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여기 보시면은 연결 실적, 네, 연결 실적이라고 이제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IFRS 연결 실적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연결 실적 부분을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되네요. 그러니까 연결 실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원래 보통 그냥 기업이 단일 기업이 있으면 연결 실적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냥 별도 실적, 예, 별도 실적이라고 표시도 안 해요. 그냥 단일 실적이거든요. 예, 근데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좀 등치 있는 기업들은 자회사들이 있죠. 예, 보통 기업 결산 실적을 발표할 때 그 자회사들과 연결되어 있는 실적을 총실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예, 그래서 별도 실적과 연결 실적으로 삼성전자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볼 때 보통 대기업 위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 실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연결 실적에서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이제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한 강의 부분 내용을 설명해 드릴 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실적 관련된 재무제표표에는 매출액, 그 다음에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그리고 이쪽은 이제 별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1차적인 핵심이에요. 매출, 영업이익, 순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거예요. 매출이 어떻고 영업이익이 어떻고 순이익이 어떠면 어떤 흐름이 나온다 라는 부분들을 이제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보는 게 이제 실적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를 떠나서 이 기업이 돈을 뭐 많이 벌어놨느냐 아니면은 이제 뭐 갚아야 할 빚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걸 또 보여줘요. 그래서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이런 부분들이 또 있죠. 그리고 요것도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까 연결 실적과 관련된 이제 내용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 처음에 이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출자를 한 뭐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부채 비율, 유보율, 그리고 영업이익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지배구조 순이익률 이런 부분들이 보이죠.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단계로서 그냥 기본 실적을 넘어서서 현재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돈에 대한 기본적인 유지 또는 이탈할 수 있는 흐름 부분들과 그 부분들을 백분율 수치화를 해서 어느 정도 상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재무제표의 중요 포인트가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좀 더 넘어가요. ROA, ROE, 그 다음에 EPS, BPS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DPS는 사실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PER, PBR 그리고 우량주 쪽에 좀 연동되는데 배당 수익률 이런 부분들이 부가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이 기업의 가치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요소들이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기업 투자를 할 때는 첫 번째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서 매매를 보고하는 경우가 있고 조금 더 세세하게 기업에 대해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경우가 생길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까지 보시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앞서서 제가 얘기해 드렸었던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매출액이라는 건 뭐냐? 매출액. 다들 아는 내용이죠? 기업이 경영을 해요. 경영을 하면은 뭔가 만들어서 상품을 팔겠죠. 그럼 그런 제품이나 상품 부분들을 판매하면은 돈을 받겠죠. 그 돈의 총계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뭘 어떻게 만들어서 팔았어? 근데 판 금액으로 돈을 받았어. 그 금액의 총계. 전체 총 매출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두 번째 보셨던 영업이익이 있어요. 이 영업이익이라는 건 뭐냐면은 계산법이 이렇게 나오는데 앞서 보셨었던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요. 매출 원가가 뭐죠? 기본적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원자재라든지 이런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원가 비율을 뺀 거예요. 그러면 매출 기준의 총이익이 나와요. 근데 총이익이 나오는데 그 이익이 다 직접 수익이 되지 않죠. 영업이익을 만들려면 이 총이익에서 판매비, 일반관리비를 또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그냥 공장에 쌓아놓고 판매하지 않겠죠. 그걸 또 재고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어디다가 갖다 놓고 매장에서 팔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비용 부분들을 빼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계속 이제 까지는 거예요. 매출액에서 진짜 이익을 만들려면 이런 이제 비용 부분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럼 영업이익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순이익이라고 보면 돼요. 영업이익에서 또 이제 발전되는 순이익.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아까 전에 영업이익이 있었어요. 근데 영업이익 부분 외에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 외 수익이 있고 영업 외 비용이 있어요. 이거는 보통 뭘 얘기하냐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통 IT 산업을 많이 하잖아요. 뭐 반도체도 하고
그다음에 또 관련돼서 뭐 휴대폰 부분들도 이제 뭐 만들어서 팔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이 회사가 있는 업종상의 영업이익 말고 예를 들어서 뭐 투자를 했다라든지 어디다가 주식 투자를 했다라든지 다른 기업 투자를 했다라든지 또는 그 외에 거기서 뭐 손실이 발생됐다거나 아니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비용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 부분들을 기본 영업이익에서 더하거나 뺀 수치, 이걸 이제 경상이익이라고 해요.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이 경상이익에서 특별이익, 특별손실 부분들을 또 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업 외에 하는 뭐 이런 수익이나 비용 부분들을 뺀 거 외에도 특별하게 이익 부분들이 발생된다거나 그리고 특별하게 또 손실 부분들이 발생되는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나라에 내는 법인기업의 법인세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이렇게 이제 나온다라고 그냥 개념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이라고 아까 전에 제가 쓱쓱 그면서 지금은 알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설명 이제 드리려고 이제 했었던 부분인데 지배주주 순이익이라는 건 뭐냐면은 직접 모기업의 지분 구조를 기반으로 한 순이익을 의미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순이익이 나오는데 아까 전에 보면은 실적 자체가 연결 실적이었잖아요. 연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회사와 그리고 자회사 기준에 대한 실적 부분들을 합산한 실적인 거예요. 매출액이건 영업이익이건 뭐 순이익이건 간에 거기서 이 모회사의 지분 구조를 기반으로 한 지배 주주의 순이익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 경우가 있겠죠? 반대 경우 비지배주주 순이익. 이건 뭐냐? 이거는 이 삼성전자라는 모기업의 자회사들, 종속회사로 설정되어 있는 삼성 뭐뭐 이런 게 다 삼성전자의 지분이 이제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회사의 지분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회사 부분들에서 발생된 순이익, 이거를 비지배주주 순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연결 실적으로 보지 않으면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왜? 별도 실적으로 계산을 해서 보면은 그 기업, 한 개 기업, 중소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하나죠? 종속적인 자회사 부분들에 대한 실적을 같이 연결시키지 않는 기업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지배주주, 비지배주주 순이익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보통 가치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재무 구조까지도 재무지표까지도 보면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대부분 좀 중대형주급인 경우가 많죠. 그러면 항상 자회사들이 같이 딸려 있는 회사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서서 우리가 봤었던 부분에서 두 번째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자산 총계라는 수치가 있을 거예요. 총자산, 자산 총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다 합친 수치예요. 그러니까 뭐 유동자산에 있는 부분들, 뭐 당좌 자산이라든지 재고 자산이라든지 투자 자산 부분들, 그리고 뭐 비유동 자산 부분들에 포함하는 유형 무형 자산이라든지 기타 비유동 자산 부분들을 전체 합산한 수치가 되는 거죠. 당좌 자산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이내에 알 필요는 없는데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 부분들을 좀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이라는 건 말 그대로 상품을 만들어 놨는데 아직 판매가 안 된 거라든지 또는 이제 뭐 내가 가져와 놓은 이 뭐 원자재 부분에 대한 물품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을 얘기하는 거죠. 투자 자산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해 놓은 자산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유형 자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보이는 자산, 보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판매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자산, 실물형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형 자산은 실질적으로 물건으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외에 투자되어 있는 상품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 자산 부분들이 포함된다. 이런 모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나중에 어떻게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전체 자산을 총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채 총계, 총부채라고 하죠. 예, 부채 총계인데 총부채라고 불리는데 여기에는 이제 유동 부채하고 비유동 부채가 합산된 수치를 얘기해요. 그럼 유동 부채는 뭐고 비유동 부채는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유동 부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당좌 자산이라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유동 부채라는 건 뭐냐면은 보통 1년 이내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한테 어떤 식으로든 돈을 빌렸건 차입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증서라든지 뭐 어떤 부분을 통해서건 1년 이내에 다시 갚아야 되는 부채를 유동부채, 그리고 1년보다 더 넘는 조금 중장기 기간에 갚아도 되는 부채, 이거는 아직 유동성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 1년 내에 해결할 필요가 없다, 결산 실적 내에 해결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보통 1년 이상의 갚아야 되는 수치를 갖고 있는 부채들을 비유동부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채들, 결과적으로는 그냥 갖고 있는 부채들을 총합산한 게 총부채, 부채총계라고 부르고요. 자본총계는 뭘까요? 그럼 자본총계는 앞서서 모든 자산, 근데 그 모든 자산이 회사의 돈이 아니죠? 왜? 부채가 있다면은 이 부채를 뺀 부분이 이 회사의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진짜 돈인 거예요. 자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총자본. 총자본이라고 해서 총자산에서 총 저 부채를 차감을 하는 전체 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이 갖고 있는 돈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라고 사실 보면 되는 부분들이에요. 갚아야 될 걸 이제 뺀 수치니까. 자, 그 다음에 자본 총계 중에 여기에서도 또 지배주주 지분, 지배주주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 거랑 똑같아요. 앞에도 순이익을 다루는데, 당기 순이익을 다루는데 지배주주 순이익하고 비지배주주 순이익 있었잖아요. 지배주주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를 얘기하냐? 삼성전자라고 하면은 그 삼성전자 모기업에 속해 있는 자본 총계 수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지배주주가 그 순이익 같은 지분 같은 경우에는 자본 총계 중에서 삼성전자의 자회사에 속해 있는 자본 총계 수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 자회사에 속해 있는 지분상으로 영향을 발휘하는 부분들에 대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연결 실적 기준에서만 발생한 내용이니까. 자본금은 간단하죠. 아까 전에 우리가 알아봤던 거, 기업 설립 시 출자를 해서 이만큼의 금액을 가지고 내가 이 회사를 세울 때 처음에 투입했던 금액. 그리고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부채 비율. 아까 전에 총부채가 있었고, 총자산이 있었고, 총자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총 내 자본 부분에서 내 이 총부채 부분들을 나눈 다음에 백분율화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거죠. 왜? 아까 전에 얘기해드렸다시피 총 자산에는 부채하고 자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설정할 때는 총 자산을 가지고 부채를 나누는 부분이 아니고 총 자본을 가지고 부채를 나눠야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기업의 자본 대비 얼마만큼의 부채가 있는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보율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수치상으로는 뭐 조금 어렵게 나올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유동 자산 뭐 보유 비율이라고 보세요. 잉여금 보유 비율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 다 떼고 순이익이 남았는데 그 부분을 어디다가 뭐 크게 이렇게 막 쓰지 않고 남겨두고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 그 부분들을 이제 유보율이라고 하는데 발생 방식은 기본적인 자본금, 기초 자본금 부분, 아까 전에 자본금이라는 거 있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 있는 자본금 대비
수익으로 남겨난 부분들이 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한 수치를 계산해서 백분율화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잉여금이라는 것은 자본 잉여금과 이익 잉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초 자본금 대비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 않은 돈이 얼마나 있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언제든지 이 돈을 가지고 신규 투자도 할 수 있고 뭔가 다른 사람한테 뭐 또 빌려줄 수도 있고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 언제든지 가용 가능하게 이 회사가 쓸 수 있는 자산 부분들이 자본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기초 자본 대비 쌓여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ROE라고 해서 총 자본 수익률이 있어요. 조금 더 중요할 수 있겠죠. 왜? 아까 전에는 부채가 포함된 총 자산 수익률이고 이거는 총 자본 수익률이기 때문에 부채를 뺀 순수 자본, 총 자산 중에 총 자본 부분을 이 당기 순이익 부분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백분율한 수치. 이게 ROE라고 해서 총 자본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ROA가 총 자산 수익률에 대한 분모 자체가 총 자산이기 때문에 더 크죠. 이건 똑같은 거고 앞에 건 똑같은 거고 그래서 ROA가 ROE보다 보통 클 수는 없어요. 왜? 분모가 크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ROE, 총자본 수익률이 더 낮은 수치로 나누기 때문에 ROA보다는 이제 높게 나온다. 이게 이제 몇 프로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본 건전성이라든지 자산 건전성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추는 수치로 예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점점 더 중요하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EPS는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죠. 앞서서 이야기해드렸던 당기순이익, 지배주주 기준 당기순이익을 총 주식수로 나누는 거예요. 이 기준은 거의 다 똑같아요. 지금 ROA, ROE, EPS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부분들이 다 똑같이 나와요. 이거는 여기 지금 잘못 나왔는데 EPS가 아니라 BPS, 주당 순자산이죠. 좀 이제 PPT가 잘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EPS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총 주식수에서 순이익 구조를 총 당기 순이익을 이제 나눠준 부분들을 백분위할 수치인데, 그러니까 주식 기준이 뭐 100만 주다 그러면은 그 100만 주 기준으로 뭐 1000만 원의 수익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그거 대비해서 주당 순이익 수치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총 주식 수가 이제 100만 주다. 근데 이게 순이익이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나누면은 1이 나오죠. 1이 나오니까 전체적인 그 EPS 수치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백분화돼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BPS는 주당 순자산 수치라고 해가지고 역시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총 주식수에서 연결된 부분들에 대한 지배 구조 부분에 대한 순자산 수치 부분들을 이제 나눈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러면 보통 청산가치라고 부르는데, 이걸 백분위할 수치인데 청산가치라고 부르는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뭐 부채를 뭐 다 포함한 총 자산 기준을 주식수로 나눴을 때 이제 청산가치라고 얼마나 이 기업이 자산 대비 가격이 이 정도의 수준을 설정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당 순이익은 이 주식이 한 주당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순이익 기준 대비,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느냐, 얼마냐, 이런 거. 지금 한 주당 가지고 갈 수 있는 순이익 기준 적정 평가 가치가 1배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걸 바라보는 게 이제 EPS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나온 수치 부분들을 이익률로 바꾼 거예요. 주당 순이익 부분들이 나와 있죠. 주당 순이익이 뭐 1000원이건 10,000원이건 주당 순이익 수치가 나왔는데 이 주당 순이익 부분 대비
현재 주가를 가지고 나누는 걸 백분율화한 수치예요. 그럼 무슨 얘기죠, 이거는? 예, 실질적으로 1배수 대비해 가지고 높으면 현재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금액, 순이익 금액 대비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가 있다는 뜻이고, 1배보다 내려오면은 버는 건 이만큼인데 훨씬 가격이 싸네? 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PBR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 자산율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전에 BPS로 주당 순 자산 부분들을 가지고 나온 거를 현재 주가로 나눠서 백분율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BPS 수치하고 주가가 동일하다라고 한다면은 백분율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이 나오겠죠? 예, 1이 나오겠죠. 예. 그러면은 1배수라고 해가지고 지금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적정 수준 범위를 유지하고 있구나. 예, 더 많이 뭐 올라가 있거나 고평가돼 있지 않구나. 라는 기준의 흐름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1배수보다 낮아서 0. 몇 배수로 내려가면 갖고 있는 자산 대비 좀 싸구나. 지금. 예, 자산은 이만큼인데 주가는 좀 싸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PBR, 주당 순 자산율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이제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주당 주주환원에 대한 기본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당 주주환원에 대한 기본 수치.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도 줄 수 있고 주식으로도 줄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해줄 수 있는데, 이거를 전체 시가총액 기준 대비 배당금이 어떤 형식으로 지급되건 간에 이걸 나눠서 백분율화 하면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 대비 이 정도의 비율을 이익 범위 안에서 주는 거죠. 낸 이익 안에서 주는 건데 시가총액이 이 정도인데 그 시가총액 중에 이 정도 수준은 주주환원을 해가지고 돌려주고 있구나. 주주한테 다시 투자해줘서 고맙다라고 주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본 개념만 이해하고 이제 다시 원래 화면으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그리고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과 비지배주주 순이익까지 확인을 해봤죠. 매출액은 전체 돈을 벌어가지고 받은 금액 부분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비용 부분들을 이제 뺀 거, 뺀 수준 부분들을 갖다가 영업이익이라고 부르고, 순이익은 그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그 외적인 요소 부분들을 빼거나 더한 수치 부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순이익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지배주주 순이익이라는 거와 비지배주주 순이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당기순이익에 대한 수치가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전에 지배주주 순이익은 이 모회사 자체의 순이익, 그 다음에 비지배주주는 모회사에 종속되어 있는 자회사 부분에 대한 비율만큼의 순이익이라고 그랬죠? 그럼 전체 지금 당기순이익 부분에서 이 지배주주 순이익하고 비지배주주 순이익이 더하면은 총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산한 게 이거, 이 두 개를 합산한 게 이거, 이 두 개를 합산한 게 이거. 근데 이거를 이제 분리를 해놓은 거죠. 왜? 연결 실적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게 연결해나 별도 실적이라면 이런 개념이 없겠죠? 단기 순이익만 존재하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개념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매출액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를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매출액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아까 전에서는 그냥 당장 매출액에 대해서만 알아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매 분기별 또는 매 년도별 증가 추세가 중요하다. 외형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해, 내가 이번 달에 뭐 100만 원 벌고 다음 달에 100만 원에서 1년에 1200만 원을 벌었어. 근데 다음 연도에는 200만 원씩 벌어서 1년 동안 2400만 원을 벌었어. 그럼 매출액이 2배로 는 거죠. 1200에서 2400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기업의 등치가 커진 거죠.
이게 법인이건 개인 사업이건 어떤 형태건 간에 여러분들이 뭔가 직장에 소속되는 거 외에 내가 사업을 했을 때 그러면은 외형 성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매출이 올라갈수록. 그래서 단순하게 기업의 이제 크기가 증가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에서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매출액에서 뭐 이런저런 비용 부분들을 영업활동 부분들에 대한 비용 부분들을 이제 뺀 부분들이 영업이익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관련돼서 매 분기별, 매 년별 역시 증가 추세가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무슨 수치라면 내형 성장이라고 그래요. 외적으로 보이는 성장 말고 기업의 등치가 커진 거 외에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얼마나 이익이 났어에 대한 수치다 보니까 실제 외형만 커지고 돈은 못 벌고 있으면은 그게 그냥 깡통 기업이잖아요. 등치만 커지는데 내가 버는 건 없어. 매출이 2배로 늘어났는데 순이익이 1200일 때는 240이 나왔는데 2400일 때는 120밖에 순이익이 안 나고 다 비용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쭈그러들고 있는 거죠. 등치는 커지지만 약간 망해가고 있는 거죠. 네.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재무구조가 이제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형 성장 부분보다 중요한 거는 내형 성장 수치, 즉 실질적으로 이익이 어느 정도 내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저 영업이익에서 또 이제 이런저런 비용 부분들을 빼가지고 매 분기별, 매 년별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보는데 이것도 내형 성장 수치라고 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부분에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되죠. 예. 그래서 베스트 지표는 뭐냐? 베스트 지표는 뭐다? 지금 아까 전에 봤던 단순한 이 앞서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 보는 이 기본적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있는 이 지표에서 가장 베스트적인 요소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매출액이 증가하는 강도 대비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의 증가폭이 더 커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에서 다음 연도에 2400만 원을 벌었는데 순이익이든 영업이익이든 뭐 상관없이 하나만 받으세요. 이게 여기서는 120만 원의 순이익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240만 원의 수익이 나와야지 똑같은 영업이익분이나 똑같은 순이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480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매출액 증가폭 대비 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의 수치가 2배가 증가한 수준이 나오고 매출익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4배의 성장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을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왜 나오느냐? 실제 판매량 대비 마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 나오는 거예요. 판매를 많이 했는데 수익이 줄어드는 건 말 그대로 박리담회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클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다른 원가율 영향도 때문에 마진율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익은 낼 수가 있죠. 근데 판매를 적정 수준 정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의 제품이 진입 장벽이 높아서 다른 업체가 침범하지 못해. 그럼 가격 경쟁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 마진율, 내가 가져가는 돈의 비율을 높여서 비싸게 판매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서는 기업의 유동성이 더욱 좋아지면서 성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첫 번째 지표에서 가장 재무지표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여기 그 다음에 또 베스트 지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지표예요. 사실 베스트는 아니고 준베스트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매출액 증가하고 영업이익, 순이익이 비슷하게 증가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1200만 원을 벌고 2400만 원을 벌었는데 120만 원의 수익이 나오고 240만 원의 고정적으로 늘어나는 비율 수익분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지속적으로 마진율이나 유동성 부분들이 더 확대되진 않는데 그냥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베스트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자, 자산과 부채.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이 뭐냐? 기본 알아봤으니까. 자산보다 부채가 높은지 여부가 핵심이에요. 재무제표를 보는 데 있어서. 보통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산보다 부채가 높은 기업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들어가서 보시다 보면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해요? 빚이 많고 실제 쓸 돈은 없다는 얘기예요. 뭔가 어디서 돈을 차입해가지고 내 자산 부분들을 뭐 늘려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본 부분들을 늘려놓는 부분들을 하지 않으면 곧 망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자본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가 가치 투자의 핵심 요소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산이 부채보다 더 많은지 여부가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잘못 나온 거예요, 이것도 또. 예. 자산보다 부채가 높은지가 아니라 자산이 부채보다 높은지 여부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클수록 실질적으로 내 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부채 비율하고 유보율이라는 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산 부채를 백분율화한 수치라고 하는데 부채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뭐라고 그러냐면 무차입 경영을 한다고 그래요. 네. 안정적인 투자 가능하죠. 갚을 돈이 별로 없는 거야. 내 총 자산 부분 중에 갚을 돈이 별로 없는 회사인 거예요. 한 50% 정도 미만의 부채 비율을 갖고 있는 기업이 무차입 경영을 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더 낮으면 좋지만 그러면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별로. 예.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자금 보유력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높을수록 좋죠. 실질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잉여금 부분들에 대한 수치가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지금 더 높아지고 있느냐, 기본 자본금 대비 최초 자본금 대비 잉여금이 얼마나 쌓이고 있으니까 이 유보율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유보율이 또 너무 높으면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돈을 그냥 모으기만 하고 계속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는데 돈을 모으기만 하고 쓰지 않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아까 뭐 이제 이따가 보게 될 그런 PBR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낮게 1배수 이하로 나오는데 근데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옛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를 어디 할 데가 없으니까 갖고 있다고 그래서 주가가 잘 안 올라요.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를 갖기 어렵다. 돈은 많지만 돈만 많은 회사다. 뭐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백분화한 수치인데 영업이익 순이익을 매출 대비 얼마나 이제 가성비 내고 있는 성과를 보여주는지 확인해주는 지표죠. 그러니까 이거는 높을수록 좋은 거죠. 아까 전에 제가 계산해드린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은 이제 높을수록 좋다. 계산을 이제 해보면서 막 10%냐 100% 준 거냐 이건데 이 수치를 만들어 놓은 게 이거예요. 직접적으로 현재 기준 대비 영업이익률하고 순이익률이 얼마나 높게 나오느냐. 이건 이제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지표가 있는데 ROA, ROE, 그다음에 EPS, BPS, 그다음에 per PBR,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나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ROA는 총 자산 수익률 부분이고 ROE는 총 자본 수익률이고 주당 순이익 또 주당 순자산 이렇게 나오는데 수치가 높을수록 경영 활동에서 직접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들어갈 때도 이 ROE, ROA 수치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설정에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강도로서 최근에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지표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BPS, EPS는 아까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한 주당 평가받는 자산 가치이기 때문에 EPS는 1배수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1배수 미만은 거의 없어요. 왜? 버는 돈보다 주가가 더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업종 평균 수준 대비 평가를 기본으로 해요.
업종 기준, 좀 이따가 나오는 이제 PER 수치의 업종 평균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PS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 기업의 청산 가치, 그러니까 주가가 BPS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가격 이하로 잘 더 떨어지지 않아요. 왜? 당장 자진 상장 폐지하면은 주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돈의 가격 미만으로 떨어진 거니까. 그죠? 그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PER과 PBR인데 EPS, BPS를 기반으로 한 백분위라 수치인데 총 주식수 대비 저평가 강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지표다. 그래서 PBR은 업종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퍼는 PBR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의 청산 가치이기 때문에 총 자산 기준 부분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낸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기업 가치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매출보다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 부분들이 이익률이 증가하는 종목을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종목 선정할 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산과 부채, 두 번째 부분에서는 부채 비율이 50% 미만인 기업, 그리고 무차입 경영하는 기업이죠. 유보율은 높을수록 좋지만 너무 높을 경우 투자 자체의 보수적인 부분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유보율이 높은 기업 부분들보다는 적정 유보율 부분들이 있는 기업이 더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EPS는 보통 주가보다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업종 기준 부분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BPS는 주가보다 이 높을 경우에는 지금 이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ROA는 높을수록 좋고 우량주는 배당에 민감하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런 수치가 형성되고 있는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제가 시간이 되면 여기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부터는 기업들을 하나씩 보고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 알아볼 거예요. 자, 아까 전에 기본을 토대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보는데, 자,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죠? 그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순이익이 적자에서 흑자, 대량 흑자로 전환되고 있죠. 좋은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유보율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오는데 100% 이상이 넘죠? 예, 그렇죠? 아니죠. 부채 비율이 200%에서 지금 점점 감소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부채를 줄여나가고 있는 기업이고 유보율이 지금 보시면 늘어나고 있죠? 예, 늘어나서 지금 600%대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계속. 그러니까 점점 돈이 쌓이고 실적을 잘 내니까 부채가 많이 있었는데 부채가 줄어들고 있는 기업인 거예요. 그럼 이런 기업은 베스트하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부채 비율은 곧 100%대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50%대로 내려갈 확률이 높고 무차입 경영, 유보율은 1000%대 이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BPS, EPS 수치 부분하고 그 다음에 per PBR 수치가 좋아질 거고 이런 실적 부분들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다면 베스트 조건은 아니지만 투자하기에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식으로 재무제표 분석이 가능하고요. 다음은 이제 이겨 볼게요. 자, 매출액이 증가하죠?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자, 역시 적자였었던 영업이익이 지금 점점 증가하는 흑자 유지,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비율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170%대인데 100%대, 80%대, 50%대까지 지금 내려왔죠. 그러니까 무차입 경영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유보율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럼 이런 기업은 지금 투자하기에 좋은가 안 좋은가? 좋은 상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기업은 그냥 딱 봐도 어때요? 기본적으로 적자에 약간 흑자로 돌아섰는데 매출액이 급증을 하고 있긴 하죠.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영업이익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 좋아요. 다만 유보율이 지금 무차입 경영의 부채 비율이 무차입 경영의 유보율이 지금 1000%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돈을 계속 어디서 끌어서 받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투자 가능성은 있지만 좋은 건 아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자, 보시면은 실적이 막 왔다 갔다 거리고 매출액이 지금 급하락하고 적자 전환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유보율이 있는데 유보율이 말라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돈을 계속 꾸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투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기업. 이 기업은 그냥 보더라도 투자하면 안 되겠다는 게 좀 느껴지는 기업이 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기업 가치의 선별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매출 증가하고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매출보다 이익률이 증가하는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추가적으로는 관련된 무차입 경영에 대한 부채 비율과 유보율 부분들 그리고 저평가 요소에서는 여러분들 PBR 부분에 대한 수치에서의 강도가 낮은 기업일수록 그리고 업종 퍼 기준은 너무 높지 않은 기업일수록 선정을 하신다면 재무제표에서 기업 가치 기업을 선정하는 데는 상당히 여러분들 좋은 기업을 선정해 줄 수 있다는 내용 오늘 전달해 드리면서 7강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국경제TV 와우넷 김영도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